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의 연구교수 김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와 이주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서 언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특히 이제 통합 모형을 먼저 봄으로써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 한번 보고자 했는데요. 이주 공동체는 다음에 이제 통합 모형이 나눠지더라. 첫 번째는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이 분리되는 경우는 segreg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분리되는 형태가 자국민의 문화는 혹은 공동체는 유지한 채 분리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가상적으로 따지자면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 혹은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류하지 않은 채 분리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개념적이고 가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하는 일종의 분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합의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 이주민들이 거주국 사회 문화에 통합되는 유형.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 자, 세 번째는 동화되는 것. 그 거주국 사회의 문화에 이주민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동화되는 것을 이제 동화의 모델. 네 번째는 주변적 존재라고 하는데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혹은 자신의 모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그 거주국 사이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 그래서 통합도 되지 못하는 경우, 주변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모형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동화가 옳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많은 정책에서 동화주의적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통합의 모델을 지향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제 화교라는 대표적인 외국인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철저히 분리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화교들에 대해서 또 자국민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혼혈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리 정책을 취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1990년대 이주 여성들이 왔을 때는 철저히 동화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또 분리의 정책 혹은 주변적 존재의 정책을 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느 모습이 이상적일까? 통합이 이상적인가요? 분리가 이상적인가요? 동화가 이상적인가요? 통합의 다른 말로는 샐러드 볼이라고도 합니다. 샐러드 볼 이론, 샐러드처럼 이렇게 한데 어울려지는 거죠. 동화는 용광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느 한 유형으로 딱 찍히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언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통합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통합이 이상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하나의 예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특히 이제 언어라는 맥락에서 공용어라는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용어가 한국어죠. 글자는 한글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공용어가 2개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서 공용어가 2개인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케벡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프랑스, 불어를 씁니다. 여기 빨간색 지역은 다 영어를 씁니다. 지역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공용어를 불어와 영어 둘 다 존중을 합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배우는 기초 학교 교육과정 혹은 행정 시스템에서 2가지 언어가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2개 이상 공용어를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굉장히 사회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캐나다는 특히나 이제 미국과 같이 애당초 이민 국가죠. 그 이민 국가에서 많은 수를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영국계 출신 이민자와 프랑스계 출신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캐나다라는 이 나라가 만들어져 세워졌을 때도 이 두 국가 간의 출신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국가를 형성할 때 공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 통합의 유형을 지향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해요. 2가지 언어. 2개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등등등등 가면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839개가 있어요. 이 모든 언어를 다 공용어로 취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생기겠죠. 그러겠죠. 우리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는 물론 이제 과거부터 너무 일찍 배워서 거의 뭐 공용어는 아니지만 공용어처럼 마치 사람들이 배워오긴 했습니다만, 이 언어가 만약에 정말 많아진다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엄청나게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도 부딪힐 겁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한계가 문제 부딪힐 수 있느냐? 바로 일상에서의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이니까. 개그 프로에서 간혹 나오죠. 이건 조금 다른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투리 쓰는 것만 해도 사투리가 특히 이제 개그의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경상도 지역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죠. 저희도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 합니다. 경상도 안에서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나뉘어지죠. 조금 다릅니다. 대구 사투리, 부산 사투리가 다르듯이. 근데 서울 사람이 봤을 때는 가끔 대구 사투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말 잘 알듣죠. 왜냐면 이제 TV, 방송국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 표준어를 사용하니까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제는 뭐 영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났고 받아들여졌고 이러긴 하지만, 과거에는 특히 이제 신라의 사람과 백제의 사람은 서로 간에 거의 사투리가 달랐어요. 물론 나라도 달랐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같은 조상으로 치부를 하죠. 그냥 같은 국가라고 그냥 봤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왕조 국가가 달랐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문화라고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완전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화가 아예 안 됐다고 합니다. 자, 사투리도 솔직히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어떤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바로 법과 관습을 지키는 규범적인 의미에서 달라질 수 있다. 교육에서도 달라질 수 있죠. 공공 및 사회 서비스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국가의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용어의 정책을 취하느냐 한번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영어가 일종의 공용어죠.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공용어로도 많이 채택하다 보니 특별히 타 언어를 미국은 공용어로 하는 정책은 없더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존재하지 않더라.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이걸 공용어 정책으로 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용어 정책으로 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가의 교육관, 교육제도, 정치적 제도 등에서 아주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법적으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둘 다 공용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야 되죠. 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언어의 필요성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고 다른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다만 2개가 공용어다 보니 무조건 2개의 언어를 배워야 되더라. 인도는 법적으로는 다중언어 국가이지만 힌디어가 공용어더라. 이
공용어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언어 사용이겠죠. 왜냐면 모든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야 되니까. 일례로 이제 고려인 동포들도 초기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에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터전을 마련해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 말을 썼겠죠. 러시아 말을 썼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게 되면서 당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고려인들은 그 당시 소련 사회에 많이 이제 공용어를 쓰고 언어도 잘하기 때문에 학업도 열심히 하셔서 소위 하이트 칼라 계층에 많이 진입을 했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하고 공용어를 우즈베어로 바꾸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만큼 공용어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일종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기롭게 헤쳐나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 지도자들은 무조건 불어와 영어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언어를 법적으로서 공용어로 취함으로써 그러한 폐해를 모순을 막은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언어를 어떻게 공식화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파괴적인 권력을 지닐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폐해를 끼칠 수도 있다. 특히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뭐 이걸 반대적으로 봤을 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점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에 이주민들이 많아져서 그 숫자가 거의 10%, 20%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해외로 치면 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도가 되겠죠. 자치권이 인정이 되고 자치도로서 인정이 되고 있죠. 우리 지역 안에서도 언어가 공용어 정책을 취하는 2개 이상의 언어를 공용어로 취하는 정책을 취하는 이제 자치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뭐 미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점. 외국인이 점점 많아진다 된다면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서도 이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고 있겠지만 이 공용어로서 언어 정책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타언어를 쓰는 이주민들이 많아진다면 공용어 정책을 2개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가, 바꿔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저 또한 역시 한글을 굉장히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죠. 한글은.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저도 영어를 배우고 불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운다고 지금 배운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기 어려워하죠. 근데 그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게 되면 소위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적,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주민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다문화주의 정책할 때 언어 정책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언어 지원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점점 많아진다면 이것 자체 역시도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언어라는 것,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이 다문화주의적 입장으로 봤을 때 언어의 사용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에 치닫게 되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용어의 존재는 권력, 자본 축적, 지배 수단 등으로도 굉장히 넓게 이용되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더라. 또 공용어가 되지 못한 국가, 민족 등의 언어는 사장되거나 또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연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글을 공용어로 취했다, 한국어를 공용어로 취했다 라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용어를 영어로 바꿨다 라고 한다면
한국말로 표현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영어식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대체되거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특히 이제 일본어들을 많이 사용했었죠. 뭐 스키 뭐 이런 거뭐 굉장히 전 많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반찬도 뭐라 해야 하나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한국어로 점점 전환시키면서 굉장히 우리만의 표현 방식으로 찾았는데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수자의 문화를 저해하거나 소수자의 문화를 없애는 경우로도 이어질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 특히 다양한 언어도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건데 어디까지 어떻게 존중을 해야지 것이냐.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권력적인 용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배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내가 가지고 온 문화, 언어라는 것도 결국은 없애버리라는 거죠. 사생활에선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 한국 한글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세웠죠. 일본에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 학교를 많이 지었죠.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언어가 그 유산을 또 문화와 유산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걸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동아주의적 입장을 좀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 외국인의 이 언어를 없애거나 사장하거나 라는 이제 목적으로서의 정책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중언어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였죠. 최근에는 이제 가족센터로 다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가족센터에서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에 보시면 그래서 이중언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은 이제 쉽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이중언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언어라는 것이 문화를 가지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만 다양성이라는 좀 더 시각에서 언어도 인정을 해야 되더라. 다만 우리 기존에 살던 선주민의 입장에서는 타 문화, 타 언어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또 배워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머리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어 하기도 바쁜데 중국어도 해야 돼, 일본어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어도 해야 돼, 뭐 따갈로그어도 해야 돼. 이렇게 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용어 정책이 하나 있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점점 달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사상적 가치관에 기반해서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먼저 한번 보고 아주 간단하게 가져왔으니까요.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이제 구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었죠. 즉 시민혁명에서 가졌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존엄성을 가진다는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다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영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공동체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족, 집단, 공동체가 조금 더 괄호로 치면 조금 더 크다, 중요하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의거한다면 물론 입장 차이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공용어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나눠질 수 있겠지만 한국어 사용이 한국어의 공용어를 옹호하는 입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역으로 이주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의 기초적 사상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여기서 초점은 다죠. 이 관점에 의거한다면 자유주의랑은 좀 다른 것이 뭔다면 다언어주의 정책도 취해야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국민에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크죠.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의 차이는 자유주의는 스스로 자유를 가진다 이런 의미로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자유를 가진다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조금 더 한발적으로 나가겠죠. 언어라는 정책으로 좀 더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수자, 약자의 문화, 언어 역시도 언어 정책으로서 배울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 비슷하지만 큰 틀에서는 상호문화주의 역시 다문화주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건 상호라는 개념입니다. 너와 나에 대한 개념. 이제 유럽에서 발생했는데 유럽은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민자들보다는 주로는 이제 과거 식민지를 자행했던 출신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너와 나에 대한 좀 더 이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병렬적 인정이 되겠습니다. 존재는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문화주의는 조금 더 다문화주의의 이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조금 더 너와 나의 문제를 너희 나와 나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긴밀하게 대화하자, 접촉하자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또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킴리카가 되겠는데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입장입니다. 자유주의는 결국 이제 개인의 자유, 자율성, 존엄, 권리, 의무 등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 개인 역시 자신의 자율성을,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 말은 즉슨 개인의 문화도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개인은 중요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공동체주의는 조금 자유주의적 다르겠죠. 개인보다는 사회 혹은 집단에 조금 강조하는 개념이겠죠. 개인의 자율성을 위해서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면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공동체 입장에서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뭐냐? 이민자들은 혼자 이주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이주해 오더라. 그래서 자유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집단, 그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민자들은 혼자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족이자 일원의 어떤 공동체의 일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가 속한 집단의 좀 더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는 결국 이제 자유주의의 병폐, 문제와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자유주의의 하나의 문제는 뭐냐? 바로 불평등이죠. 강자와 약자 간의 구분,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사상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언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 6가지 사상을 대입해보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지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신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언어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다 이거죠.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공동체주의는 좀 더 집단의 입장을 취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율성을 지니더라.
그 정신에 입각을 한다면 이주민,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도 자신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거죠. 다만 공용어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합의가 긴밀하게 아주 지난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급한 화두지 않을까, 이해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오늘은 언어라는 개념을 통해 봤을 때 다문화는 그리고 이주 공동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크게 간략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